저는 결혼 13년 차 주부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안정적인 금융회사에 다니고 저는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집중했죠. 딸 지우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집안은 평온했어요. 겉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겉보기에는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밤에 불이 꺼졌다 켜지는 걸 자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조도 센서가 오작동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 날씨도 흐리고 미세먼지도 심하니 예민하게 굴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며칠 후 집에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스마트폰에 연결된 우리 집 CCTV 앱이 갑자기 꺼지더니 로그인이 풀렸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기기 문제려니 하고 넘겼는데 이상하게 찝찝했어요. 알림 설정을 다시 해두고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야근했어. 요즘 프로젝트가 좀 커. 말은 평소처럼 했지만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옷에서 향수 냄새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분명히 제 것이 아닌 익숙하지 않은 향이었어요. 기분 탓이라 넘겼습니다. 정말 넘기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식사 시간. 지우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말했어.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녹음하면 안 된대. 순간 젓가락이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지우가 무심히 밥을 뜨는 걸 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그런 말을 했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피아노 학원 가는 길에. 아빠가 얘기했어. 그 순간 뭔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스마트 도어록의 출입 기록도 확인해 봤어요. 제가 외출하지 않았던 오후 3시에 누군가 잠깐 열었다가 닫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출입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따로 다녀간 걸까요? 확신은 없지만 느낌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나 잠깐의 외도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더 근본적인 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낌새가 많았습니다. 가스렌지가 꺼진 줄 알았는데 켜져 있었고 책장에 꽂아뒀던 자료가 뒤바뀐 순서로 정리돼 있기도 했습니다. 내가 착각하는 걸까? 아니면 누가 일부러 이런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걸까? 불안은 점점 커졌고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말도 없이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더니 말하더군요.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해졌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죄책감도 당황스러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딘가 준비된 듯한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모든 걸 계획하고 있구나.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철저한 정리 작업 중이라는 걸.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본능이든 직감이든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수가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하다는 걸. 그리고 그걸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그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의 모든 사소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아이의 한마디, 택배 상자의 위치까지요. 처음엔 저 자신이 예민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결국 제가 맡고 있다는 증거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출근 준비도 서둘렀고 저와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트북을 식탁 위에 두고 갔습니다. 그 사람답지 않았어요. 기계에 집착할 정도로 철저한 성격인데 그걸 두고 간다는 건 뭔가 이상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망설였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혹시 비밀번호라도 걸어뒀을까 걱정했지만 그대로 로그인 상태였습니다. 최근 사용 문서 목록을 열었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의료자료, 개인기록, 예상진단 초안, 그 파일을 여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최근 며칠 동안 했던 말과 행동, 감정 반응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아이와의 대화 내용, 식사 중 제 표정 변화, 말을 하지 않은 시간까지요. 과잉 반응, 주관적 피해감 높음, 무반응 반복, 의사소통 단절 시도, 아이 앞에서 고함, 감정 기복 뚜렷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고서였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기 위한 문서. 그의 시선은 이미 배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거기에 적힌 단어들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조현영 경향, 만성 불안, 자기 인식 부족, 비합리적 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얼얼해졌습니다. 제 일상을 몰래 관찰하고 그걸 질병처럼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 나를 정신질환자로 만들려는 거구나.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폴더 하나를 더 열어보니 스캔된 병원 진료 기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제 이름이 적힌 정신과 상담 내역도 포함돼 있었어요. 문제는 저는 그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누군가가 다녀간 겁니다. 서류에는 병원 이름과 담당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고 진단 메모에는 초기 불안장애 증상이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을 쉬는데 가슴이 조여오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준비하고 있던 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어요. 저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양육권을 갖기 위해 자신이 피해자인 척, 제가 이상한 사람인 척 만들려는 거였죠. 정말 모든 게 소름 끼쳤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살아온 13년이 지금 이 문서 몇 장으로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참담했어요. 노트북을 조심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가 컵을 흘릴 뻔했지만 입술은 굳게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어김없이 평온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 끓일까? 지우 데리러 갔다 오려고. 오랜만에 딸이랑 데이트 좀 해볼까 해서. 그 말들이 갑자기 전부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짓된 표현 같았어요. 진짜 마음은 하나도 없는. 그래. 그렇게 해. 저는 단 한마디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 완전히 다친 건.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뒤지다 멈춘 이름. 루카. 로펌에 있을 때 외주로 포렌식 자료 분석 맡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정보 분석가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료 분석 하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한참 동안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이건 정말 진짜일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루카는 생각보다 빨리 답장을 줬습니다. 다시 연락할 줄 몰랐네요. 자료 보내주세요. 조용히 처리해드릴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희미하게 긴장이 풀렸어요. 어쩌면 처음이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의 중심에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남편 혼자서는 이 정도 준비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조언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주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학부모가 무심히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지우 엄마 요즘도 하영 씨랑 자주 보시죠? 하영이요? 네. 유하영 씨. 같은 학원이라 애들이 자주 만난다고 들었어요. 순간 그 말이 귓가에 멈춰 섰습니다. 유하영. 분명히 기억나는 이름이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저보다 2학번 아래 후배였어요. 같은 동아리 활동을 잠깐 했고 법 쪽에보단 교육 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했던 아이. 그 후로는 연락도 없었는데 그 이름을 여기서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고개를 들어 학원 벽면의 아이들 사진을 봤습니다. 지우 옆에 있는 여자아이, 그리고 그 엄마. 언뜻 본 얼굴인데 그게 하영이었다는 걸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SNS를 열었고 유하영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이 있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여자. 작년 말부터 종종 학원 앞에서 저를 지나치며 인사하던 말없이 웃던 그 얼굴. 그때는 그저 낯익은 얼굴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인사와 웃음이 너무 의도적이었어요. 프로필 아래쪽. 팔로우 목록 중에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평소에 SNS조차 하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정이 하영을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단 12명 중 하나로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결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연결돼 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후로는 차례차례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남편의 야근이 늘기 시작한 시점. 하영이 교습소를 열었다고 말한 시점. 지우가 하영이 이모가 우리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라고 말한 적 있었던 날들. 전부 겹쳐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상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몇 주 전 주중 낮에 갑자기 퇴근하고 온 남편이 근처 카페에 들렀다가 마침 시간이 돼서 왔다고 했던 날. 그 말이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일정을 설명한 적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서랍을 열고 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을 모아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체크카드 내역 중에 평일 낮 학원 근처에 있는 카페 이름이 3번 반복돼 있었습니다. 모두 지우가 하영 딸과 수업 있는 날. 그날 낮. 더는 확증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있었고 그건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느 때처럼 옷을 차려입고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영 씨, 요즘 학원 근처에서 자주 뵙는 것 같더라. 그가 고개를 돌려 절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래? 몰랐네. 목소리는 담담했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지우가 얘기하더라. 데려다 줬다고. 아빠가 부탁했대. 하하, 그랬나. 내가 부탁했을 리가 없는데. 뭐, 그냥 우연 아니겠어? 그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웃음을 거짓말하는 사람의 웃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끝을 흐리고 정확하게 반박하지 않으며 의심을 유머로 덮으려는 사람의 전형적인 말투. 그날 이후 저는 확실히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믿지도 물어보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뀌었습니다. 말을 줄이고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매 순간 제 말 하나 표정 하나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저를 관찰하고 있었고 그 관찰은 기록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아침마다 남편은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 좀 잤어? 지우 오늘 발표회 있지? 잘 챙겨줘. 말투는 전보다 더 다정해졌고 집안 분위기는 마치 겉으론 평화롭게 보였죠.
하지만 그 다정함은 촘촘한 올가미 같았습니다. 하루는 지우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는 원래 기분이 자주 바뀌는 사람이래.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왜 아빠가 얘기해? 그냥. 내가 엄마 왜 자주 화내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했어. 엄마는 좀 예민한 편이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귀에 제 이미지가 서서히 불안정한 사람으로 새겨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이에게 말이 아닌 프레임을 씌우고 있었습니다. 말은 조심스럽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이면 아이는 결국 엄마는 문제 있는 사람으로 믿게 되겠죠. 그가 하고 싶었던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엄마라는 역할을 흔들어 버리는 것. 며칠 뒤 지우의 피아노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드레스와 악보를 미리 챙기고 학원 카톡방에 시간도 확인해뒀어요. 그런데 발표회 하루 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우가 그러는데 엄마랑 같이 가고 싶지 않대. 왜? 엄마가 가면 더 긴장된다고 하더라. 그냥 나만 갈게. 말을 끝내는 그 사람의 표정은 어딘가 짜여진 시나리오 같았어요. 정말 그게 지우의 진심일까? 아니면 지우가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회 당일 학원 근처까지는 갔지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표회가 끝난 뒤 지우를 데리러 나갔을 때 그 아이는 문 앞에서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왜 안 들어왔어, 엄마? 나 혼자 끝까지 기다렸는데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아이는 제가 배제된 걸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 말을 아이의 입에서 나오게 하려 했던 거죠. 차 안에서 지우는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는 너무 피곤해 보여서 집에 있으라 했어. 그냥 아빠랑 둘이 갔다 오자고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대를 꽉 쥐었어요. 입을 열면 감정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루카에게 자료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아이의 말, 남편의 행동, 통화 시간, 메시지 기록. 가능한 모든 디지털 흔적을 모으기로 했어요. 루카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심리적 프레이밍에 들어간 상태 같네요. 자신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주변 환경과 타인을 이용해 상대를 문제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그 말이 너무도 정확해서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와 상황을 이용해 제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말로 대항하지 않겠다고. 대신 증거로 쌓아가겠다고. 아이 앞에서는 웃었고 남편 앞에서는 무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의 이상한 행동 하나가 증거로 남게 되는 순간을 저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 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양복 상의도 벗지 않은 채 서랍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어요. 바쁜 듯 뭔가를 찾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표정, 전혀 당황하지 않은 척 연기하고 있는 게 뻔했습니다. 뭐 잃어버렸어? 제가 물었지만 그는 고개만 툭 젓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문서 좀 꺼내려다가. 그런데 그의 손이 멈춘 건 침대 밑이었습니다. 서랍도 옷장도 아닌 그곳. 그리고 거기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A4 용지 절반쯤 되는 낡은 메모지. 접혀 있었지만 가장자리에 진단서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그는 그 쪽지를 보자마자 잽싸게 주워 넣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가 확인한 건 다음 문장들이었죠. 진단서 스캔 완료 305 하 전달 예정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 전달 하영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그가 내 이름으로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고 그걸 하영에게 넘겼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305라는 숫자는 아마도 특정 장소 혹은 객실이겠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차키를 몰래 꺼내 들고 글로브 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또 하나의 작은 힌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차 영수증. 위치는 도심 호텔이었고 사용시간은 평일 낮 11시부터 3시까지. 지우가 수업 있는 시간대와 딱 맞아떨어지는 제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이제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점점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루카에게 이 정보를 넘겼습니다. 쪽지 사진, 주차 기록, 교습소 근처 카드 내역 전부 엮일 수 있을까요? 루카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여줄 게 있어요. 스마트 도어록 기록, 복구한 CCTV 로그, 그리고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 일부. 그가 보여준 건 남편과 하영의 기지국 접속 이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건물 내에서 동시에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평일 대낮 반복적으로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서윤이 명의로 가입된 하나의 앱에서 하영의 교습소 주소가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앱 남편이 설치한 보안 관련 프로그램인데 아내 명의로 위장돼 있더군요. 주소 등록은 하영 교습소. 기기 접속자는 남편. 한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도구로 이용해 하영의 공간을 덮어준 거였어요.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제 쪽으로 흘러가도록 조작된 구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기획된 프레임 조작이자 신분 위조 수준의 공모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말없이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어요. 우리 요즘 서로 말이 줄었지? 뭐 나도 좀 예민했었나 봐. 미안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왔죠. 문을 닫은 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 뭔가 눈치챈 걸까? 아니면 더 치밀하게 무너뜨릴 준비를 하는 걸까? 전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은 단 하나. 그들이 실수하게 만드는 것. 이제 복수는 시작돼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말과 행동을 녹음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순간부터 지우가 잠들기 전까지의 대화까지. 남편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도 이제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억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보다 더 교묘한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지우를 더 이용하기 시작한 거였죠. 정확히 말하면 지우의 입을 통해 제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우가 그러던데 엄마는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대. 엄마가 피아노 발표회 안 온 거 사실 좀 속상했대. 애한테 좀 더 신경 써줘. 괜히 민감하게 굴지 말고. 그 말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이 입을 빌린 말이라는 점이 더 잔인했죠. 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우한테 직접 얘기해 볼게. 그날 저녁 지우 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말했어요. 지우야, 엄마 요즘 좀 이상해 보여. 아니, 그냥 엄마가 자주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아빠가 걱정된대. 아빠가 뭐라고 했는데?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그래서 너무 가까이서 오래 있으면 힘들 수 있다고 그랬어. 그 말에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까지 저를 불안정한 사람처럼 주입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지우야, 엄마가 화내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한 적 없어. 그 말을 들은 지우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아빠가 엄마 이상하다고 말할 때 그거 엄마한테 너무 나쁜 말 같았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이상한지를.
그날 이후로 저는 지우 앞에서 더 자주 웃으려 했어요. 조금은 밝게 말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TV도 봤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은 더 자주 저를 배제하려 들었습니다. 지우가 친구들과 소풍 가는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우가 이번엔 나만 같이 가고 싶대. 엄마가 오면 너무 튀어서 민망하대. 지우가 직접 그랬어? 그냥 내가 보기엔 그런 눈치야. 이젠 말하지 않더라고요. 지우가 직접 말했다고. 그는 점점 애매한 말로 자신이 만든 프레임 속으로 저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그의 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일부러 외출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머리를 손질하고 아는 동기에게 전화를 걸며 일부러 크게 웃었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지만 저녁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좀 밝아졌네. 좋은 일 있나? 응. 요즘 주변 사람들이 재밌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낯설지 않더라고요. 며칠 뒤 지우가 피아노 학원에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오늘 교습소 앞에서 하영 이모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봤는데 뽀뽀하진 않았어. 그냥 둘이 손잡고 있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른들의 잘못된 관계를 아이의 입으로 듣는 건 이 세상 어떤 고통보다 잔인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 얘긴 다른 사람한텐 말하지 말자. 엄마랑 우리만 알고 있자. 그렇게만 말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편이야. 나는.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저를 가족에게서 고립시키려 했지만 정작 그가 밀어낸 딸은 더 단단하게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일부러 남자 동기의 프로필을 띄워두었습니다. 사진, 통화 기록, 메시지 창까지 그대로. 그걸 보고 있던 제 눈은 무표정했지만 마음속엔 불꽃이 일고 있었어요. 남편은 퇴근 후 무심한 척 옆을 지나가다가 그 화면을 흘끗 봤습니다. 아무 말 없었지만 그의 눈이 잠깐 멈춘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웃음도 섞었고 다음 주에 또 보기로 했어. 라는 말도 일부러 크게 말했죠.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스마트워치를 더 자주 확인했고 통화할 땐 제 옆에서 일부러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 근처를 맴돌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루카가 보내온 메일엔 남편이 사설 정보업체에 접속한 흔적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정 대화 로그에 따르면 불륜 조사 관련 상담을 한 기록이 포착됐습니다. 사용자는 가명을 썼지만 접속 IP와 디바이스 정보가 일치합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는 제 행동을 의심하고 증거를 찾으려 불법적인 루트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루카의 조언대로 저는 그가 연락할 만한 정보업체가 위치한 근처 카페에 임시 감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CCTV처럼 보이지 않는 공기청정기 모양의 작은 디지털 카메라. 그곳은 은밀한 회의나 개인 미팅을 위해 자주 쓰이는 장소였고 우연히 루카의 지인 카페라는 게 천운이었죠. 며칠 뒤 남편이 외출한다고 말한 오후.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우와 집 근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루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카페 오늘 예약됐다면 영상 확인 가능할까? 약 2시간 뒤 루카가 보내온 영상 캡처 속엔 남편이 무심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엔 30대 후반쯤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노트북을 펼쳐 뭔가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캡처됐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까진 없어요. 그냥 얘랑 계속 통화하더라고요. 남자 쪽이랑.
뭐 사진까지 필요한 건 아니고 둘만 만나는 장소 확인만. 그 말은 사적 감정에 의한 탐정 의뢰였고 그 자체로 불법 의뢰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차오른 건 역전의 조짐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한 발 더 다가오게 만들면 됩니다. 스스로 증거를 만들게 유도하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며칠 후 일부러 남편 앞에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회사 쪽 사람들하고도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 회의라고 나갔다가 왜 자꾸 학원 근처에서 결제해? 남편의 눈이 찢어지듯 가늘어졌습니다. 그걸 왜 내가 알아? 내가 모르는 게 더 이상하잖아. 결제 문자가 왜 내 폰으로 오는 줄 알아? 이 집 카드 아직 내 명의인 거 잊었니?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대체 뭘 하길래 자꾸 내 이름을 쓰는 거야? 그 순간 남편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아마 지금쯤 내가 들켰나? 무슨 자료를 갖고 있지? 수없이 많은 혼란이 떠돌고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그가 집에 돌아오지 않길 바랐습니다. 왜냐면 그 불안 속에서 반드시 실수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루카에게서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새벽 3시 12분. 그가 하영 교습소 근처를 배회하다 인근 ATM기에서 누군가에게 현금을 송금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계좌주는 이중 명의로 신고된 유령 계좌입니다. 그제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무너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편을 무너뜨리는 데엔 그보다 더 가까운 한 사람, 하영의 민낯이 필요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녀는 학부모 사이에서 평판도 좋고 아이들에게 상냥하며 음악 교습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성실한 엄마 이미지로 살고 있었죠. 하지만 루카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얼굴 사이에서 법은 아주 쉽게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생겼습니다. 루카가 확인해 준 건 그녀가 운영하는 사설교육재단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류상 설립자와 이사장은 남편이지만 실제로 관리, 운영, 지출은 전부 하영이 담당. 문제는 그 구조로 인해 지자체 교육청에서 받는 보조금이 중복 수령된 흔적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영이 개인 교습소 명의로도 남편 명의 재단을 통해서도 같은 항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했어요. 이건 명백히 이중 수령이고 허위 기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루카는 재단의 회계 내역 일부를 추적해 같은 날짜의 교습소 수리비, 기자재 구입비, 외부 강사료 항목이 중복해서 청구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황이었고 교육청이 직접 조사를 나서게 만들 결정적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영의 내부 직원에게 접근했습니다. 예전에 같은 반아이 엄마였던 교습소 관리 어시스턴트인 은지 씨.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하영 씨 교습소에서 뭔가 이상하다 느낀 적 없었어요?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두세 번 좀 꺼림칙했던 적 있어요. 같은 물품인데 2번씩 결제 올리라고 하거나 출근하지도 않은 강사 시간도 출석 체크하라 하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그때 문서 사진 같은 거 갖고 계세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며칠 뒤 몇 장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안엔 중복 청구된 강사 시간표, 사실과 다른 교습소 운영 일지, 그리고 일부 허위 서명된 회계 보고서가 담겨 있었어요. 그 자료들을 저는 루카와 함께 정리해 익명으로 교육청 클린신고센터에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하영의 교습소는 정기 감사 명목으로 교육청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뉴스는 아주 빠르게 학부모 단톡방으로 퍼졌습니다. 그 교습소 뭔가 터진 거라더라.
하영 씨 남편 명의도 이상하고 어디선가 보조금 중복 수령했다던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하영은 저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아노 수업이 끝난 날 무심한 척 다가와 말했죠. 지우는 늘 예뻐요. 그런데 요즘 서윤 씨는 예전보다 말이 줄었네요. 요즘 생각이 많아서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속에서 열이 치밀었지만 저는 아무 표정도 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루카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폐업 신고 접수됐습니다. 하영 교습소 다음 달 말까지만 운영 예정.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씁쓸함과 후련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지우는 말했습니다. 엄마, 그 이모 교습소 없어진대. 다들 이제 다른 학원 알아보러 다니고 있대. 그래? 그럼 너도 다른 데 가볼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는 하영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 남편이 그 교습소에 어떤 방식으로 연루돼 있었는지 그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일이 남아 있었어요. 하영의 교습소가 폐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학부모 단톡방에선 조심스러운 말이 오갔고 교육청 사이트엔 이미 조사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남편의 얼굴엔 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말수는 줄었고 식사 자리에서도 젓가락질을 멈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루카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쪽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인 통에 들었는데 남편 관련 루머가 돌고 있어요. 누군가 회사 돈으로 사설 교육기관 후원했다더라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사설 교육기관이 설마.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근데 금액이 작지 않고 후원 명목인데 정작 내부 결제 기록이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시점이 하영 교습소로 자금 흘러갔던 때와 겹칩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후 이틀 뒤 남편은 회식이 있다고 말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묻자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에 참말 많은 사람 많더라. 별일도 아닌 걸로 뒤에서 쑥덕대고 그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피로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 루카가 보내온 메일엔 명확한 문장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 씨 윤리위원회 출석 통보 받았습니다. 공식 사유는 공적 자금 운용의 부적절성입니다. 내부 조사팀이 외부 기관과의 금전 거래 내역 추적 중이며 일부 금액이 교육업 등록 업체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됨.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교육업 등록 업체. 바로 하영의 교습소였습니다. 공식 등록은 남편 명의의 재단. 명목상 후원이지만 실상은 사적 관계 유지 비용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귀가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은 축 늘어져 있었고 걸음도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어요. 그는 식탁에 앉지도 않았고 거실도 거치지 않은 채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지우는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왜 그래?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조금 지쳤나 봐. 그리고 그 주 주말. 저는 마지막 단계를 위해 이혼 조정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어요. 스스로 무너진 탑은 제가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붕괴 중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회사 이메일 계정은 내부 시스템상 비활성화 처리된 걸로 나타났고 지점 이동이 아닌 계약 해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도 루카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모든 법적 대응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양육권 지정 소송, 공동재산 분할 신청,
위자료 청구, 부당명예 사용 관련 민사경고장 학교 측에도 지우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위한 상담 기록과 저와의 유대관계가 상세히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는요, 엄마에 대한 신뢰가 확고해요. 사실 그게 요즘 아이들한텐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날 밤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울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딸아이가 저를 붙잡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제야 무너진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이제 남편은 보험 해약에 따른 손해도 감수해야 했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 계좌 역시 법적으로 정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고개를 빳빳이 들던 사람이 이젠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우가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는 거야? 응. 조금 더 조용하고 지우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복수도 모든 준비도 이 아이 앞에선 너무 작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무너진 건 그들 쪽이었고 남은 삶은 이제 저의 것이었어요. 짐 정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집엔 기억보다도 감정이 더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방문 손잡이를 돌릴 때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고 부엌 식탁 위엔 지우가 엄마 이거 그 사람 거야? 하고 물었던 컵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어떤 물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깔끔하게 정리된 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 집에서는 이제 슬픈 일 없었으면 좋겠어. 그 말이 지금까지 들은 그 어떤 위로보다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루카와의 메일 교환 폴더, 녹음 파일 폴더, 스캔한 서류와 날짜별 기록들. 그 모든 걸 하나의 폴더로 묶어 압축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문서와 파일 설명엔 이렇게 적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남기는 기록입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영은 교육계에서 퇴출되었고 그녀의 교습소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SNS도 비공개로 전환됐고 주변 엄마들 사이에선 이미 거르기로 한 이름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는 직장을 잃었고 금융계 네트워크에서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항변도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 넘어왔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제 쪽 조건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어쩌면 그는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불쌍한 피해자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해 조작하고 아이를 이용하고 상대의 정신을 흔들려 했던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동정을 바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시를 떠났습니다. 멀지 않지만 그들과의 기억이 닿지 않는 거리.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제 인생이 이제는 딸아이와 단둘이 조용한 단독주택에서 다시 이어지게 된 거죠. 가끔 루카에게 짧은 안부 메시지를 보냅니다. 덕분에 정리 잘 끝났습니다. 지우는 잘 자라고 있어요. 저는 요즘 드디어 책을 다시 읽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카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그 모든 걸 참아낸 건 복수 때문이 아니라 아이 때문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말을 보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저는 복수를 위해 싸운 게 아니라 더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준비한 거였습니다. 기록은 마쳤고 사람들은 떠났으며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지우는 오늘도 책가방을 메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 끝나고 도서관 가도 돼? 물론이지.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어디든 괜찮아. 이제 우리 둘은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조작하지 않는 세상에서 다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어느 누구에게도 반복되지 않도록 조용히 단 하나의 압축 파일 속에 기록된 채 남아 있습니다.